비판적 읽기 해가지고서 근데 엇박자디 안 됐어? 학교에서 아직? 아직 안 나갔나? 안 봐줘? 어? 아니 아니. 안 봐준 사람 좀 제일 봐준 거예요? 중국제? 중국제. 비판적 읽기 다 있지? 이제 뺀 거야? 응, 손안 씻고. 그거 안 보이는 거 아니야? 아, 내 안경 챙겨왔어. 나. 아휴, 힘들어. 조만간 안경 쓰러 다녀야지, 계속. 왜? 그래도 방송도 뭐 물어볼 거 있다는데. 근데 그런 숨을 잘 보네. 근데 지금 뭐야? 어느 정도 아침에 한 번? 아침에 한 번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점심? 근데 거의 안 하고 점심은? 학교 다닐 때? 저녁에는 학원 다 타가지고 저녁에 근데 거의 안 하고 밤에만 잘 때 하고 조금 한 5분 얘기하고 잘 때 말하고 그냥 끝나. 그럼 학원 끝나면 끝났다고 말해? 안 해, 나 안 해. 학원에서 응. 근데 왜냐면 우리 근데 학원 끝난 시간에 그때도 그런 걸 수도 있어. 학원 끝나면 시간을 알아도 걔가 막 내가 끝났어 이렇게 막 안 말하면 안 돼. 적응됐나 봐. 얘 나 아직 설렜다고. 아니 근데 나도 그 서운했거든? 근데 쟤가 너무 단칼같이 말했어. 뭐라고? 공부해야 된다고. 근데 이게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 그랬는데 나랑 답장해주고 바로 인사 팀 나가서 안 읽고 또 몇 분 뒤에 와서 답장해주고 또 사라져. 그거 진짜 싫어 근데. 너도 이래? 살짝 그래? 존나 싫어. 근데 그러면은 얘가 날 좋아하나 이런 생각 들지 않아? 들어. 근데 그 사람이 표현을 해줘야지. 어떻게 그냥 말로? 말로. 그러니까 하루에 자기 전에는 한 번 해줘도 되거든? 아니 안 돼. 그럼 어떻게 그냥 내가 표현을 갈구해. 뭐라고 그냥 한 번 연락할 때마다 잘 못하니까 막 이렇게 표현해달라고? 그런 것도 있고 그냥 밤에는 근데 얘기 조금 더 많이 하니까 평소보다 밤에는 근데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표현을 하는 때가 있어. 그때만 하고 안 할 때는 자기 전에는 무조건 해야 돼. 그런 거 그치. 그게 좋지. 내가 제대로 못해서 이러나? 아니 근데 너는 전부터 약간 좀 표현 많이 했으니까 그런 거야. 아니 그래도 하는 거 보면 너만 물어보지 않나? 그래? 근데 나도 처음에 제일 아빠가 처음에 그랬어. 근데 그건 걔가 진짜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다 했어. 난 그래서 물어보고 싶거든? 근데 이틀밖에 안 돼서 못 물어봤어. 내 입술에도 뭔가 좀 길어 체감상. 난 당일날 물어봤어. 진짜? 나도 그냥 물어볼까? 솔직히 일주일 못 기다려. 아니 근데 그냥 물어보면 답답하고. 아니 그래도 면접 본다 하는데 이지랄만 하는 게 말이 돼? 야 에바지. 근데 여기서 말해도 그래서 내가 뭐야 끝이야? 이랬는데 그냥 뭔가 생각하다가 까먹었다고 그러면서 뭐라 했지? 뭐라고 말해줬어. 잘 보라고? 면접 안 떨려? 맞아. 정확히 기억해. 그렇게 했어. 살짝 근데 너가 걔가 처음에 밀어냈어. 처음에 너가 먼저 했을 때 밀어냈어? 뭐야? 아니 그냥 처음에 했을 때 걔가 내가 밀어냈다고?
아니 104개가 그래서 끝나는 거를 해야 되는데 오늘도 다 안 들었거든요. 기억나? 누나 계획이 보낸 거 봤어. 그래서 응? 아니? 진짜 이만큼 아니? 갑자기 이만큼이었어. 진짜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안 좋아하면 그럴 수가 없지. 그치? 아 그래서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좀 끝나는 거야. 하는데 아 근데 뭐 뭔가 너무 느끼지 않을 것 같아. 좀 길어 얘기. 그럼 뭐를 일찍 일찍. 근데 진짜 야, 그 7시 반. 지난번 여덟 시 비판적인 게 하나도 안 한 거죠? 아니 아예 안 하는 거. 근데 뭐 그냥 순서만 잘 알면 돼. 여기는 처음에 사실적 읽기, 그 다음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까지 파악하는 거고, 그 다음에 추론적 읽기,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것까지 보는 거고, 그치? 다 봤어. 여기까지는 이해한 거예요. 잘 이해하고 나면 세 번째로 이제 뭐 한다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끝난 다음에 이해한 걸 바탕으로 해서 비판을 하는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세 번째 단계고요. 비판적 읽기 할 때 가져야 할 태도는 뭐예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태도. 오케이. 기준은 뭐예요? 보편적 이치와 건전한 상식.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대로 요거까지는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구가 평평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거 말고 이런 건 근거로 삼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보편적인 거, 건전한 거 뭐 이렇게 표현을 돼 있고요. 그러면서 너네가 신경 써야 될 거는 요거. 이거를 연결을 시킵시다. 내용하고 관점에 대해서는 뭐를 평가한다고? 타당성과 공정성을 평가할 거고요. 자료나 표현 방법 같은 경우는 뭘 평가할 거야? 적절성을 평가할 거야. 이거 바꾸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됐지? 이게 그런 거야. 내용이나 관점은 머리로 이해를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런 거 이해하는 거는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기분 나빠지거든. 자, 너네가 뭐 예를 들어서 저는 뭐지? 연예인 중에 좀 적당히 그런 사람 없나? 차은우 잘생겼냐 안 잘생겼냐? 잘생겼어요? 근데 어떤 애가 그런다고 여기 앉아서 저는 차은우 잘생겼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내가 그걸 보고서 적절하지 못해 이렇게 말하면 어때? 좀 그렇잖아. 이거 적절하지 못해 그건 취향이고 사람 생각인데 그걸 갖다가 적절하지 못해 이렇게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치? 그런 게 안 된다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타당한지 아닌지 공정한지 아닌지 정도만 생각을 하는 거라고요. 공정성이라는 건 이따가 나오는데 반대 측면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줬냐 안 해줬냐의 문제야. 한쪽만 얘기하면 공정성은 떨어진다. 그러니까 저는 차은우가 못생겼어요. 차은우가 잘생겼어요. 하나만 얘기하면 공정성은 없는 거. 그 다음에 타당성은 너네들이 생각할 때 아까 요거 있잖아. 요거. 이제 요거에 비추어서 뭐 보편적이다 아니다 건전하다 불건전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 이거는. 그치?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타당성만 평가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요. 내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생겼다고. 그치? 왜 웃지? 그거는 타당성은 있어 없어? 없어. 의외의 부정을 짓지? 나도 양심은 있거든? 타당성은 없어요. 네. 하지만 뭐는 있을 수 있어? 내가 거기서 만약에 뭘 대면 돼? 자료나 그치? 뭐 이런 걸 대면 그거에 대해서는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이게 평가해서 적절하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거든 그거. 그러니까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 우리 여기다가 이제 우리 어머니 인터뷰 딱 틀어주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 자료는 그치? 우리 어머니가 말을 할 때 그래. 우리 아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생겼어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야. 그럼 내 주장하고 이 자료하고 어때요? 내용이 일치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자료 적절해 안 적절해? 적절한 자료를 잘 쓴 거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적절성을 평가할 수가 있는 거라고. 알겠니?
내용과 관련성이 잘 있고 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이제 생각 차원이니까 생각이 서로 다른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적절성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걸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로 다른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구분해서 이제 이거 섞이면 안 됩니다. 일단 이거는 그래서 기억하는 게 좋고요. 자, 그 다음에 타당성을 이렇게 따로 얘기를 하기는 하거든요. 뭔 소리야, 이거. 야, 이번 주 금요일에 뭐 있어? 어떤 이상한 놈이 이번 주 금요일에 국어 수업이 없다고 문자를 갑자기 보내. 없는 거죠? 어때요? 하여튼 그래서 이게 이제 자 타당성과 공정성을 평가할 때요. 보자. 타당성은 그게 객관적 사실이냐 아니냐를 평가하는 게 뭐라고? 타당성 또는 보편적인 이치나 건전한 상식에 그러니까 보편적인 생각에 맞냐 안 맞냐 그치 이런 것들이 타당성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놓고서 공정성은 말 그대로 두 가지 그치 서로 다른 생각들을 둘 다 언급을 했냐 안 했냐의 문제이고 그래서 균형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하고 적절성은 자료하고 표현 방법에 대해서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 출처를 잘 분명하게 표시를 해주면 신뢰성이 있다 그러고, 그지? 그 다음에 그게 주장이나 내용을 뒷받침하는데 적절하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 잘 나오면 돼요, 그냥. 여기님. 그러면 적절하다고 하는 거고. 됐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쭉 읽고 넘어가고요. 여튼 요것만 잘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님. 그러고 나서 이제 연습하는 건데요. 저출산 현상의 심각성을 제시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글이다 이랬는데 자 일단은 여기 자료를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자료에 대해서 이 자료 통계청 이렇게 출처도 분명하게 밝혔고 끝이 맞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수치들 잘 나와 있고 그지? 그 다음에 출생의 추이를 했는데 출생률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나오고 그쵸? 그래서 저출산 문제를 얘기할 때 이 자료 적절하다 안 적절하다 그치? 일단 자료만 놓고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니? 근데 이제 미리 답을 보고 가면 여기 요거 하나 출처 쪽은 괜찮은데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한 해만 보여줘서 매년 변해가는 추이까지는 안 나왔대. 그래서 주제랑 관련이 적어요, 이거. 분명히 여기 글에서는 뭐라 그랬어, 이렇게? 2000년 이후 매년 감소, 이렇게 돼 있지? 그럼 그 내용이 그냥 나오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한 해뿐이지, 16년 한 번. 그치, 저 26년 한 번이지? 그래서 이거는 적절하지 못한 자료, 이렇게 한 거라고. 됐니? 적절성 맞고. 근데 이제 타당성은 저 주장, 저출산 문제고요. 그치? 뭐 이런저런 이유 있어서 문제고, 그치? 이럴 때 이제 근거 같은 거 보는 겁니다. 뭐 때문에 문제라고 했는지 이런 것들. 뭐 그럴만해. 저출산 문제 될 수도 있죠, 뭐 그죠? 그리고 나서 그게 뭐 그럭저럭 논리적으로 볼 수 있는지 합리적인지 정도까지 따져요. 그러면 타당성은 있어 없어? 있다. 타당성은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근데 공정성은 한쪽 입장만 반영을 했다거나 그러면 공정성은 없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지? 그래서 여기 보면 그지? 정부와 민간이 뭐 이렇게 저렇게 뭐 그러면서 딱히 누구한테만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는 한 적은 없죠? 그런 면에서 보면 공정성은 있다고 봐요. 한쪽만 편든 건 아니니까. 근데 또 이건 말할 때가 중요해. 말을 만약에 얘는 지금 출산율의 문제점만 밝혔지 저출산이 오히려 그치?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반론에 대해서는 소개하지 않았다. 그래서 공정성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건 맞는 말 틀린 말? 실제로 나왔어 안 나왔어? 이게 저출산의 장점 쪽은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잖아. 그럼 공정성은 그렇게 보면 부족해. 맞죠? 그 맞는 말이야 이거 알겠니? 저출산이 좋을 수도 있지 뭘. 그걸 너네가 판단하면 안 돼. 네. 너네가 그런 것까지 판단하면 안 돼요 알겠니? 국어 시험이니까. 오케이? 야, 저출산 좋을 수도 있다고 해 진짜로. 왜냐면 이제 조만간 AI 시대에 올 거라잖아. 이제 과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이 이렇게 연구하는 게 보면 되게 한 30년쯤, 2030년쯤 되면 5년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그때 특이점이 올 거래. 그리고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세상이 확 바뀔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나면 이게 세상이 노동력이 거의 필요 없는 세상이 돼요. 웬만한 거는 AI로 처리해보면 버리면 되거든. 로봇가 한테 시키고. 진짜로. 그럼 이제 실제로 일자리는 두 가지밖에 안 남아요. 크게 보면 하나는 AI로 대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AI를 만드는 거라든가 또는 사람이 직접 얼굴 보고 사람을 이렇게 심리적으로든 아니면 뭘로든 이렇게 케어해주는 일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사람이 꼭 반드시 들어가는 걸 우리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일자리들이 있거든요. 그죠? 그런 쪽.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 선생님 같은 거 없어질까? 안 없어질 거예요, 그런 건. 근데 의사 같은 건 반 이상 날아간다 그래요. 단순히 수술이나 치료 같은 건 AI가 더 잘할 수 있어요. 지금도 사실 더 잘해요.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불안해하니까 못 쓰는 거지. 만약에 근데 기술 수준이 더 높아지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그래서 대체가 안 되는 일자리거나 아니면 AI나 로봇들을 쓰는 것보다 더 월급을 적게 줘도 되는 일자리. 정말 진짜 열악한 일자리만 남을 거라고. 차라리 AI 그 비싼 돈 들여서 로봇 사서 돌리느니 차라리 그냥 사람 시키고 말지 뭐. 그렇게 되면 이제 남는 문제는 뭐냐면 사회적 합의. 이게 이제 AI한테 생산을 맡겨놓고 거기서 생산되는 어떤 자원이나 부를 우리 사회가 골고루 나눠 가지면서 쓰게 합의를 보는 게 중요한 거야. 로봇한테 일 시켜놓고 우리는 일을 적게 하는 대신에 좀 더 창의적인 것만 조금씩 나눠서 합시다. 그래 일주일에 한 30시간만 일하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근데 그럴 때 이게 사람 숫자가 많은 게 오히려 문제가 돼. 사람 숫자가 많으면 오히려 합의를 보기 힘들고, 그 다음에 그렇게 창의적인 일자리를 나눈다고 하더라도 사람 숫자가 너무 많으면 그게 다 안 되거든. 그래서 오히려 사람 숫자가 적어지는 게 꼭 나쁜 일은 아니야 라는 의견이 있어 실제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우리가 알고 보면 반대 의견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 근데 그런 걸 너네가 매번 판단하지 말고요. 알겠니? 오케이? 그냥 우리는 배운 대로만. 공정성은 두 가지 입장을 다 얘기했다 그러면 공정성이 있는 거고. 그치? 근데 만약에 설명할 때 아까처럼 한쪽만 얘기하고 나머지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실제로 얘기 안 했잖아. 장점에 대해서. 그랬으면 그냥 공정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판단도 맞는 거고. 알겠지? 그렇게만 하자고요. 알겠니? 자, 그럼 그렇고 그래서 공정성 측면의 판단은 이제 부족하다가 가능해요. 이거는 그냥 참고입니다, 참고. 자, 그러고 나서 아까 이거 잘 기억해 놓고 됐지?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속에 숨겨진 의도나 내재된 사회 문화적 이념을 분석하고 평가하면서 읽는다 그랬는데, 당시의 사회적 요구,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읽어보세요. 이런 거는 지금이 아니고 당시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네 예를 들어서 글이 생산되고 유통될 당시에 이런 거. 이게 너네 운수 좋은 날 아냐? 소설?
그래서 설렁탕 사갖고 왔는데 그거 못 먹지, 그죠? 그러니까 왜 설렁탕 사왔는데 왜 못 먹니 그러잖아. 근데 이 김첨지가 방에 들어오면서 아내를 걷어차요. 아니 인연이 이러면서 바로 걷어찹니다. 걷어차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그거 사랑이야 아니야? 사랑이야. 왜? 당시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보면 그렇다 이거지. 그래서 평가할 때 현재의 기준으로 평가해야 될 요소가 있고 당시의 기준으로 평가해야 될 요소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따로 보자는 겁니다. 그냥 두 가지를 따로 봐야 된다는 얘기고.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홍길동전 같은 경우도 적서차별, 철폐 뭐 이런 거 나오고 하는데, 입신양명 중시 이런 것도 있대요. 뭐 춘향전을 봐도 지조절개 지키는 것도 있고 또 신분상승도 있고, 그치? 근데 지조절개 지키는 건 지금 그렇게 크게 중요할까? 그것도 여자한테만 이렇게 강요되는 거 이런 거, 그죠? 더더군다나 쓸모가 없겠지. 근데 뭐 신분상승 뭐 이런 거, 또는 탐관오리 누가 와서 혼내줬으면 하는 뭐 이런 거, 공정함의 회복 뭐 이런 거는요 지금도 얼마든지 써먹을 수 있는 얘기죠,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현재 기준으로 해서 또 비판의 부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하여튼 그 두 개를 구분해서 해야 되는 거라고. 그것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면 돼요. 자, 그러면서 우리 중요한 건 이거죠. 감시와 역감시의 역사. 이게 크게 보면 세 부분, 좀 자세히 나누면 네 부분으로 내용을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패놉티콘 얘기하는데, 패놉티콘 우리 배웠냐 혹시 학교에서? 안 배웠어요? 그래? 별건 아니고, 이게 판하고 옵틱하고 뒤에 온이 붙은 거예요, 적사. 이게 TION 할 때 그거야. 명사형 적사. 판은 뭐야? 판 또는 펜, 이게 둥글다는 뜻이에요. 원형. 그리고 옵틱은 시각적인 거, 눈으로 보는 거, 광학적인 거, 이런 게 옵틱이고. 해가지고서 파놉티콘은 둥글게 보는 물체 이런 뜻입니다, 애초에. 이게 이제 언제 나왔냐면요, 근대 영국이 근대화되면서 빈부격차가 엄청 심해지고 사회가 급격하게 변하니까 당시에 농사 짓던 평범한 사람들은 대부분 일자리를 다 잃어버려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도시로 와서 뭘 할 수 있냐 그러면 할 수 없어. 왜냐면 그 사람들은 새로운 기술에 맞는 그런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니까. 다 빈민이거든, 그거. 그래서 실제로 영국의 18세기에 보면 영국 도시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빈민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부모가 자식 낳으면 버리는 건 예사고, 애들은 뭘 써먹고 사냐면 조금 운 좋은 애들은 공장 가고 하루에 14시간씩 일하고, 운 나쁜 애들은 도둑질하고, 뭐 이렇게 살았어, 다들. 그랬던 시대니까 이게 이제 처음에는 얘네들을 잘못한 애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는데 나중에 감옥이 꽉 차버리는 거야. 새로운 감옥을 매번 짓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뭐 하냐면 조그만 사소한 죄를 지어도 처형시켜봐. 뭐 그러는 때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감옥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감옥 문제를.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할 텐데, 이 벤담이라는 사람이, 벤담은 어떤 사람인지 알지? 그렇게 쳐다보는 이유는 뭐지? 저요? 벤담. 그래. 벤담. 들어봤냐? 최대 다수의 최대는 뭐? 공리주의. 벤담과 밀 공리주의 뭐 이렇게 이거 상식입니다. 하여튼 이게 이 사람이 되게 합리적인 사람이야. 그런 것만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근대 이성 중심주의 이렇게 하죠. 거기에 쩔어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답게 아주 효과적으로 이제 운영될 수 있는 감옥 설계를 제안까지만 한 거예요. 그게 파놉티콘이야. 효과적인 감옥의 설계안인 거야. 근데 이제 이게 실제로 실천은 안 돼요. 왜냐면 이걸 짓는 것보다 차라리 그 배 같은 거 많잖아. 그러니까 좀 낡은 배 사가지고서 거기다가 가둬놓고 바다 위에 띄워놓으면 어차피 지들끼리 거기서 죽든 살든 그냥 냅두면 돼요. 정말 그때 옛날에 뭐 인권이고 나발이도 없으니까. 그러면 도망은 어차피 못 칠 거고, 그치? 뭐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
이제 원래는 미국에도 많이 보냈었는데 호주에 보내면 됩니다. 하고 호주가 그렇게 해서 영국에서 추방당한 죄인들이 건설한 나라예요. 그래서 사소한 죄 저지른 사람까지 다 그냥 배에다 실어가지고서 호주에다 그냥 휙 던져왔어요. 그렇게 훨씬 싸게 먹히니까 그래서 이런 감옥을 그냥 안 만들어버린 거지. 하여튼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감옥이 어떻게 운영되냐면요. 감옥이 이렇게 탑 모양인데 위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도너츠 형태인 거예요. 둥글게. 이렇게 판이지, 판. 그리고 감옥 방들이 이렇게 쭉 들어가 있는 겁니다. 똑같은 크기와 모양 가진 방들이 쭉 있고 죄수들이 여기 쭉 들어가. 그리고 바깥쪽은 아예 입구가 없고요. 바깥쪽은 그냥 창문만 이렇게 있어. 사람 못 빠져나갈 정도로 작은 창문만. 그리고 빛이 이렇게 바깥에서 들어와요. 근데 이 가운데는 탑이 있는데 탑은 왜 우리 이제 자동차 어둡게 유리 썬팅 진하게 놓으면 자동차 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탑이 있고 이 안에 간수가 들어가는 거야. 그럼 간수는 자동차 안에서 우리 바깥에 볼 때 다 보이지? 죄수가 보여요. 근데 죄수는 안에 간수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시선의 비대칭성이야. 한쪽은 보고 한쪽은 못 보고. 그래갖고 처음에 이제 이렇게 해갖고서 쓱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야, 몇 번 죄수 똑바로 앉아. 뭐 이렇게. 이렇게 몇 마디 계속 해주면 돼.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죄수들은 간수가 이 안에서 자는지 조는지 코를 파고 있는지 딴짓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니까 그치? 혹시나 해서 어떻게 하면 자기 스스로 행동을 조심하게 됩니다. 걸렸을 때 벌만 세게 주면 됩니다. 그러면 알아서 그냥 조심하게 돼요. 자기 행동을.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내면화라는 게 일어나요. 그게 습관이 아예 자기의 가치관으로 변해버리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그게 당연히 맞는 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만약에 그 루틴에서 벗어나면 불편해지는 상태가 돼버려요. 그러면 이때는 관수가 여기서 막 딴 데 나갔다 와도 알아서들 다들 웬만큼 할 거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이 수많은 죄수를 감시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야? 스스로 감시할 수 있게, 스스로 자기 행동을 감시할 수 있게 만드는 구조. 그게 파노티콘이에요. 오케이? 마지막 단계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처음엔 시선의 비대칭성에서 시작해서 나중에는 스스로 행동을 통제하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뭐까지? 내면화되는 거. 자기가 자기를 감시한다고 해요. 야, 너는 루틴 뭐 있냐? 지금 또 졸리지 지금? 아니요? 몸부림치는 게 졸린 것 같은데. 아니. 루틴. 하나. 두 명의 남자애가 동시에 너를 줬죠. 양다리 걸치면서. 양다리 걸치는 거야. 근데 둘 다 괜찮겠어, 남자애들. 자기를 좋아해주기만 하면 된대. 자기랑 같이 있을 때, 딴 생각만 안 하면 된대. 별로야? 왜? 더 좋은 거 아니야? 우리 이성적으로만 생각해볼까? 아주 냉정하게, 사이코패스처럼. 꿀이죠. 그렇죠. 이득이잖아. 나 거짓말도 안 해, 심지어. 그치? 나는 거짓말 할 필요도 없어. 심지어 쟤는 다 동의한 겁니다. 어때? 그래도 별로야? 왜지? 왜? 사실, 이제 선생님이 지금 뭔 얘기를 하면 이게 내면화야. 뭔가가 그게 옳다거나를 떠나서 어떤 생각이 딱히 자기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적이 없거나 또 논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럴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냥 그게 싫거나 그런 상태가 됐을 때 우리는 어떤 가치를 내면화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여기서는 자기 행동을 똑바로 이렇게 앉아있고 하는 그 감시 있지. 감시를 내면화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내 행동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는 거지. 나 똑바로 앉아있나? 뭐 이런 식으로. 그게 마지막 단계인 거야.
그래야지만 이 파놉티콘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일단. 근데 이제 여기까지 영국의 벤담이 설계한 파놉티콘까지가 첫 번째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푸코라는 철학자가 현대에 나타납니다. 이 양반은 이 근대적인 것, 그 이데아 중심의 사고방식을 되게 싫어하던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이 이성 중심주의를 막 비판하고 막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파놉티콘을 가만히 보다 보니까 현대에 이미 그게 구현되어 있더래요. 그래서 푸코의 파놉티콘이 두 번째 분야입니다. 이게 뭘 통해서 구현되냐면 기술, 주로 CCTV 같은 거 이런 거에 의해서 구현이 되는 거예요. CCTV가 항상 주변에 이렇게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사람들은 나는 CCTV는 나를 볼 수 있는데 저 뒤에 있는 사람 맞지? 나는 저 뒤에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진짜 날 보고 있는 건지 안 보고 있는 것 자체를 몰라요. 그렇지? 모르니까 우리 살면서 항상 CCTV가 주변에 이렇게 많으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뭐 하게 된다? 자기 행동을 억제하게 된다.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하면 나쁘다고 생각이 들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옛날에 드라마 같은 거 보잖아. 그러면 그 두 커플이 막 이렇게 연애를 하다가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집 앞에 싹 데려다 줘요. 그러면은 이제 골목 같은 데서 좀 가로등 위에 밑에서 막 뽀뽀 쪽 하고 이렇게 탁 들어가고 이런 장면 되게 많이 나오거든. 왜? 옛날 드라마 정말 많이 나와 그런 거. 아, 뭐 노래도 있어. 뭐 가로등 불빛 아래서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 알지? 뭐 들어봤지? 가로등 불빛 아래서 이런 거. 만났던 너와 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옛날 노래. 왜? 몰라요. 몰라. 나 꼬맹이 때도 있었으니까. 하여튼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자. 너네 동네 곳곳에 CCTV 다 있는 거 뻔히 알지. 너네 그 다 아파트 살아요. 아파트 단지 들어서면 다 CCTV입니다. 그리고 경비아저씨들 다 이렇게 있고, 그치? 엘리베이터 CCTV 있어. 복도에 다 있지. 네, 그러면 자 남자친구랑 그런 거 어때? 못해 이제. 못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뭐 하게 되냐면 이제 그렇게 뭐 밖에서 집안이 아닌 데서 뽀뽀를 하는 거는 불건전하다 이런 느낌이 들기 시작을 한 거야 이제. 이게 CCTV 같은 이런 기술 발전에 의해서 우리 현대인들은 이미 저 파놉티콘의 세상에 살고 있더라 이렇게 주장을 해요. 푸코가. 그게 푸코의 파놉티콘이야. 네. 근데 이제 이 작가는 거기서 한 단계를 더 나갑니다. 세 번째 파놉티콘은 뭐냐면 이게 인터넷 발전하고 하다 보니까 정보혁명. 네. 이게 더 심각해졌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CCTV는 그냥 행동만 보는 거지만 그치? 너네 스마트폰 쓰잖아. 인터넷 쓰고 그치? 그러면 스마트폰 이 회사들은 너네를 다 알아볼라? 다 알 수 있어. 마음만 모르고. 너네들 핸드폰 이거 다 들고 다니잖아요. 그치? 너네 이미 거기다 동의했고. 그 맘만 먹으면 너네 언제 어디에 몇 시에 어디 있었는지 그 다음에 어디로 돌아다니는지 주말에는 어디를 자주 가는지 소비는 뭘 많이 소비하는지 자주 사는 물건 뭐 이런 것까지 다 알아낼 수 있어요. 그게 빅데이터 세상이야. 실제로 전에 한번 얘기해 준 적 있나? 애플이 그거 몰래 하다가 걸려가지고서 소송당해갖고 벌금 엄청 때려맞았거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그 처음에 핸드폰 사서 여기 동의하는 거에다 넣었어. 근데 합법적으로 갖다 씁니다. 그네들도 정보를. 네, 자, 그러니까 애플이 그거 있냐? 네, 위치기로 끄기 이런 기능? 그거 넣으면 돼요. 꺼? 잘? 안 꺼요? 그럼 뭐 니들 다 아는 거지 뭐. 아, 그러니까 구글도 해 지금. 안드로이드 폰도 다 합니다 지금. 그래갖고 이게 그런 거야. 만약에 그 회사에 있는 어떤 사람이 나쁜 맘 먹으면 그리고 이게 정보 전산화가 되기 때문에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에 뉴스 나온 것 중에 재밌는 게 사건이 있었는데 경찰 여자 경찰이야. 근데 모 가수가 팬이었어 이 여자가. 남자 가수. 근데 이게 경찰이니까 어떻게 하다가 그 가수 정보를 조금 알게 됐나봐.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탁 해갖고서 경찰 전산망에 들어가갖고 그 이름 치고 뭐하고 해갖고서 주소를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서 거기다가 이제 112 허위 신고를 했어요. 여기서 이상한 소리 난다. 막
해가지고서 그 이제 출동 이렇게 하라고 할 거 아니야? 하고 자기가 출동을 해갖고 그 집안에 들어가려고. 근데 문제는 이제 알고 보니까 이게 실제 그 가수 그걸 잘못 알아가지고서 가수가 아닌 딴 사람이었던 거지. 하여튼 그래갖고 이제 처벌 받긴 했거든.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이 정보가 집중화된 거 중요합니다. 집중돼 있으면. 우리나라는 이 주민등록번호라는 걸 쓰잖아요. 그치? 이거 아무 나라나 쓰는 거 아닙니다. 독재 국가에서만 쓰는 거예요. 주민등록번호. 왜냐면 너네 주민번호 하나만 알잖아? 그러면 너네의 거의 모든 정보를 공무원들은 다 알아낼 수 있어요. 맘만 먹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법으로 못하게 막아놓기만 하지. 왜냐면 주민등록번호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정보가 통합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나 치질이 있어. 근데 이런 거 알리고 싶지 않거든. 근데 공무원들은 내 주민등록번 쳐보면 이 새끼 치질이 있네 이렇게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정보를 분산시켜야 한다라는 의견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의료보험 정보랑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된 정보랑 그 다음에 개인의 어떤 가족관계나 신상에 관한 정보랑 이걸 다 따로따로 분산해서 관리를 한다고 치자. 그치? 그러면 문제가 좀 덜 생기지 않을까? 그쵸? 그 실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의료보장번호, 사회보장번호, 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민등록번호랑 비슷하게 아이디 번호 뭐 이런 거 있어 여러 가지가 있어. 하고 그걸 그때그때 써야 되는 거예요. 다 다르게. 근데 이제 한국은 독재를 너무 오래 했던 나라라 이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주민등록번 없으면 너무 불편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게 돼요. 이것도 이미 뭐가 된 거야? 내면화가 일어나는 거지. 네. 하여튼 그래가지고서 이제 요렇게까지 해서 현대사회에 정보가 컴퓨터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전산화되고 한 곳에 집중되니까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 네. 까지가 세 번째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부분은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거 덕분에 인터넷 같은 거 이런 거 덕분에 역감시가 가능해졌대요. 그 제목이 감시와 역감시의 역사야. 옛날에는 우리가 CCTV 그러니까 권력자들이나 이런 쪽을 전혀 볼 수가 없었거든. 근데 지금은 오히려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다 보니까 우리는 권력자들을 감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정보가 진짜 한 군데 다 몰려 있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쁜 정보 같은 거 권력 있는 사람들은 나쁜 정보 같은 거 자기의 그 어떤 안 좋은 정보 같은 거는 그냥 쉽게 감춰버리거나 없앨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너네 다 스마트폰 들고 다니잖아 지금. 그치? 선생님 여기서 꼽하면 이제 이렇게 왜? 찍어가고 그치? 우리 선생님 흡하더라 이렇게 올릴 수 있잖아. 왜? 근데 군대가 그래서 부조리가 많이 사라졌어. 군대에서 핸드폰을 쓸 수 있게 해주면서 부조리가 많이 사라진 거야.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체벌 금지 진작이 됐었어요 옛날에. 근데 그게 잘 안 지켜지고 하다가 애들이 스마트폰 들고 다닐 수 있게 되니까 이제 뭐 할 거야? 선생님이 애들 패거나 이런 거 찍어 올리는 거지. 그거 한참 그 2000년대 초반에 2000년대 말쯤 2010년대쯤 해서 그게 한참 뉴스도 많이 나오고 그랬었어요. 학교생들이 애들을 너무 심하게 때리거나 막 이렇게 괴롭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스마트폰 들고 다니고 이렇게 한번 퍼지면 그거 쉽게 지워 못 지워? 못 지워요. 이게 한편으로는 장점이 되기도 하는 거야 어떤 때는. 그래갖고서 나쁜 짓 한 게 그대로 인터넷에 남아가지고 사라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거를 감시하고 기록하고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게 결론은 잘만 쓰면 이제 이 정보화 사회가 되어가는 건 역감시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좋더라. 그러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태도는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해결을 하기 위해서 또는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합시다. 그치? 요까지가 이 내용이에요. 알겠니? 크게 4단계로 좀 자세히 나눠서 4단계로 하거나 아니면 3단계로 나눠서 보거나 이렇게 해가지고서 문제를 풀고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니? 그래서 봅시다 하나씩. 저번 부분은 뭐 그다지 중요하진 않아요. 한 명의 교도관이 수백 명의 죄수를 감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없을까? 18세기 말 공리주의 철학자 제러미 벤담은 이 문제를
돌돌이 상하고 있었다. 당시에. 자, 그래서 이게 뭐요? 제레미 벤담이 나중에 파노티콘이라는 원형 교도소를 만든 게 아니고 제안만 한 겁니다. 이런 거 사소한 거 잘 챙기자, 그렇지? 제안한 거고, 제안할 때 이게 배경이에요. 그치? 미국이 독립을 해버리니까 죄수들을 미국으로 보낼 수 없게 됐습니다. 그치? 그래서 교도소를 많이 지어야 돼. 이런 필요성이 생긴 거지. 하여튼, 그래서 1791년에 18세기 말이네요. 제안을 했고요. 페노티콘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요까지예요. 가운데가 비어있는 동심원 모양, 바깥쪽에 둥그런 건물, 주수를 가두는 방,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그래서 구조를 묘사하고 있는 거고. 그러고 나서, 건물 내부, 감시탑을 향한 또 다른 창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냥 뻥 뚫려 있습니다. 철창으로 돼 있어, 철창으로. 하고 그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은 숨을 데가 없어. 실제로 너는 지금도 우리나라 감옥 같은 경우는 그 유럽 감옥은 안 그렇거든? 인권 많이 신경 쓰고 이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감옥 같은 경우는 간수가 이렇게 그 철문 앞에서 그 조그만 쪽창자 이걸 딱 이렇게 보잖아. 그럼 안에가 다 보이게 설계가 돼 있어. 숨을 데가 없이 다 보이게 설계가 돼 있어. 화장실도 그렇게 돼 있어. 화장실이 그 간방 한쪽에 요만한 칸막이로 돼 있어. 우리 앞에 뻥 뚫려 있고 그냥 칸막이만 이렇게 있어요. 높이가 이 정도.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앉잖아. 그럼 여기 얼굴이 보여. 하고 간수가 전적으로 날 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근데 이게 감시를 하기 가장 효과적인 구조인 거지. 하여튼 그래갖고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요 뒤에 그지? 중요한 건 일거수일투족이 모든 행동이 시시각각 매 순간순간 포착될 수 있게. 그래서 교도관은 죄수를 볼 수 있고요. 반면 여기 이렇게 되어서 죄수는 교도관이 있는지 없는지 자체도 알 수 없게 돼 있는 거. 그치? 그래서 이게 뭐다? 감시의 원리 부분이에요. 여기는 구조, 여기는 원리, 원리 놓고 이 한마디로 하면 뭐다? 시선의 비대칭성. 네네. 한쪽은 보고 한쪽은 못 보고 이런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반드시 이게 꼭 이 말이 들어가야 돼. 스스로를 감시까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 그냥 단지 행동을 조심하고 이런 거 안 되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감시하는 시스템까지 나와야 페노티콘이에요. 그렇지? 까먹으면 안 돼. 자, 근데 이제 결국은 선택받지 못했대. 그래서 이건 별로 안 중요한 얘기고요. 이건 안 중요한 얘기다. 넘어가고 펜담의 페노티콘은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다. 국내에서도 번역이 된 미셸 푸코의 감시와 처벌이라는 책에서 소개되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푸코에게 있어서 페노티콘은 이런 교도소가 아니라 뭐다? 근대적 감시의 원리인 거예요. 그게 상징적으로 드러난, 실제, 구체적으로 드러난 건축물. 그래서 근대는 이 페노티콘과 똑같은 원리로 운영된대. 이 사람이 말하는 근대는 시기적으로 근대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근대부터 해서 현대 초까지. 그 엄청 센 국가 권력이 국민들을 마음대로 통제하는 게 당연했던 시절. 네,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사회에서 권력자를 물어보는 스펙터클의 사회에서 한 명의 권력자가 다수를 감시하는 규율 사회로 변화를 상징하는 거죠. 자, 여기 군중이 한 명의 권력자를 우러러보는 이게 뭐야? 근대 이전의 사회. 그걸 스펙터클의 사회라고 하고. 자, 권력자는 이제 우러러보는 대상이지. 이거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잘 보이게 부각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옛날에 왕은요, 우리랑 같은 사람,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이야. 그러니까 왕한테는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야, 애초부터. 내가 아무리 힘이 세져도 왕이 될 수 있어? 없어? 없다고 생각한다고, 성공한 사람들은. 네? 그럴 때 왕은 안 보여야 돼, 잘 보여야 돼? 잘 보여야 돼요. 이게 반대야, 근대랑. 근대는 그 힘 있는 사람이 보여야 돼, 안 보여야 돼?
안 보여야 해. 시선의 비대칭성 맞니? 근데 저 옛날에는 잘 보여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위험 있게 쫙 나타나 이렇게. 그래서 정기적으로 옛날 왕들은 뭐해? 군중 앞에 나와갖고서 쫙 이렇게 줍니다. 그럴 때마다 뭐해? 멋있는 옷 입고 아니면 반짝반짝거리는 갑옷 같은 거 쫙 해갖고 높은데 쫙 높은데 올라가서 이렇게 쫙 하잖아. 그치? 이렇게. 근데 실제로 그래서 프랑스 루이 14세 뭘로 유명하냐? 태양왕? 루이 14세 별명이 태양왕이야. 절대 군주. 짐이 곧 국가다. 졸리지. 짐은 곧 국가다 못 들어봤어? 들어봤죠? 그 사람이 루이 14세야. 근데 이렇게 힘센 루이 14세가요, 주기적으로 하던 일이 있었어. 그게 뭐냐면, 몇 달에 한 번씩은요, 그 파리의 그 궁전 바로 앞쪽에 광장에 높은 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식사했어. 진짜요? 그 앞에서 식사합니다. 왜? 나 이렇게 잘했다. 라는 걸 보여줘야 돼. 주기적으로 앞에 나와서 손 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근대 이전의 권력자들은 그렇게 군중 앞에 자꾸 자기를 보여줘야 되거든. 위대한 모습으로, 대단한 모습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고, 근대의 권력자들은 자기를 감춰, 안 보여야 돼요. 이 뒤에 이제 나올 텐데,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예, 1984라는 제목의 소설이 있었어요. 저 소설 나올 때는 1984년이 먼 미래라서 제목을 저렇게 칠게요. 거기에 보면 빅브라더라는 게 나옵니다. 저 소설의 줄거리가 대충 어떻게 되냐면, 미래에 이제 기술이 발전해. 뭐 이런 상황이고, 이게 전 세계가 세 개의 집단으로 나눠서 세계 대전을 수십 년째 벌이는 중이래.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인공이 사는 이 나라도 서부연합인데, 영국 쪽입니다. 유럽 쪽. 서부연합인데, 맨날 동부전선에서 뭐 아시아 사람들이랑 싸웠네 어쩌네 이런 뉴스만 듣고 사는 거야. 근데 항상 그 정보는 나라가 이렇게 편집하고 가공한 정보만 듣고요. 거기에서 이 사회가 늘 뭐가 있냐면 사방에 그 CCTV처럼 잘 안 보이는 이렇게 감시 카메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잘못하잖아? 그럼 바로 옆에서 스피커가 찡 울려갖고 나와. 누구누구 씨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그런 사회예요. 그때 이 나라의 우두머리 지도자를 빅브라더라고 해요. 근데 그 빅브라더가 실제로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니면 실제로 있는 사람이긴 한 건지조차도 아무도 몰라요. 그냥 다들 빅브라더라고 불러. 그래서 이런 통제의 사회, 여기서 빅브라더는 안 보이는 대상이지? 그죠? 그거를 표현한 소설이 얘입니다. 이 푸코의 파노티콘에서는 지도자가 안 보여야 한다. 그래서 그 근대 이전과는 달라. 스펙타클의 사회랑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알겠니? 여기서 이거를 우리가 규율사회라고 부르는데, 이때 이걸 규율사회라고 부르는 게, 스펙타클의 사회는 이게 영웅 이야기 같은 거, 뭐 스펙타클한 모험담, 저 사람은 엄청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걸로, 와, 저 사람 대단해, 이렇게 하는 거거든? 이 딱 비금으로 치면, 뭐 얼마 전까지 백종원 같은 게 스펙타클의 권력자예요. 능력 대단해, 혼자서 뭐 사업을 몇 번이나 망했는데도 다시 일어났대요, 뭐 이런 거. 그런 서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끌어들이는 게 그게 이때야. 근데는 이 권력자가 안 보이고 뭘만 내면 법, 질서, 도덕 이런 거를 내세워서 그걸로 통제를 해. 내가 시키고 싶은 거 시키는 거거든. 앞으로 안경 쓰지 마라. 그냥 내 맘이야. 그래 놓고서 거기다가 뭐라고 한다고? 안경이 왜 나쁜지에 대해서 대충 이유를 붙여갖고 이걸 도덕으로 만들어버려. 그럼 안경 쓰면 이제 부끄러운 거야. 그렇게 하는 거야, 진짜로. 그래서 이 사회를 규율사회라고 불러요.
왜냐면 법은 누가 만드는데? 그렇죠. 그렇잖아. 법은 힘 있는 사람들이 만들지.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국회의원들 뽑아놓고 그 국회의원들 또 국회의원을 감시하는 사람들 만들어 놓고 또 그 사람과 권력을 나눠 놓고 그치? 그리고 국회의원 숫자를 자꾸 늘려나가려고 애를 쓰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야. 근본적으로는 국회의원도 되면 힘이 있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자기들한테 좀 더 유리한 쪽으로 법을 만들 가능성이 높거든.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 줄이려고 지금 하는 거고. 그럼에도 근본적으로는 이게 해결이 안 되죠. 잘.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문제를 줄이는 가능성이 아까 그 네 번째 단계야. 역감시. 옛날에는 국회의원들이 막 그런 거야 이렇게 낮에는 막 이렇게 멱살 잡고 싸워 막 싸우고서 막 국민을 위할 줄 모른다고 막 이 새끼 막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 저녁에 가면 우리 이렇게 하고 그러고 가서 아 형님 동생 막 이러면서 이제 막 한 잔씩 하고 그치? 그러고서 막 이 금두꺼비가 아이고 뭐 살이 토실토실하게 쪘네요 막 이러면서 막 하나씩 주고 막 이런다니까. 근데 이제 그러다가 옆에 내가 술집에서 막 이렇게 했어 우리가 막 그랬는데 술집 종업원들이 봤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사람들이 막 이제 나중에 소문내 그러면 나 소문을 어떻게 믿어요? 난 그런 적 없는데 이렇게 발뺌하면 누가 할 거야? 그지? 근데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들 그걸 찍으면 이제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 지금이 역감시가 쉬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정보 기기들이 이런 스마트폰 같은 이런 정보가 된 기기들이 권력자만 우리를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도 권력자를 찍고 볼 수가 있거든. 그걸 잘만 쓰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렇게 가는 거고. 일단 그래서 규율이라는 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규율 사회라고 이걸 부르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이런 말이 나와요. 자, 근대적인 통제. 그래서 근대에는 그냥 단순하게 육체적인 형벌, 이제 물리적으로 가두고 때리고 이런 쪽이었는데 이제는 뭐 한다고? 근대 말에서 현대로 넘어오면서는 영혼의 규율로 바뀌었대요. 이게 내면화, 규율. 왜냐면 이거는 도덕이거든. 우리 그냥 이게 옳은 일이라고 배우고 살았어. 도덕이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어기는 건 내 양심의 가책?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영혼의 규율 이렇게 표현한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내면화라고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방학 때 선생님이 쓱 지나가면서 해줬던 얘기 중에 혹시 그거 기억나는 사람 있냐? 니체가 그랬는데 그 도덕에는 두 가지 도덕이 있다고. 노예의 도덕과 주인의 도덕. 안 했나? 그것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야, 끈기 있는 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끈기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둘 다. 저 비겁쟁이. 야, 씨. 그래요. 둘 다지 사실은. 그치?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치?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어떤 사람한테는 끈기가 있어야 된다고 가르쳐요. 그게 노예의 도덕이야. 노예한테는 끈기가 있으라고 가르치거든. 쉽게 포기하지 말라고. 근데 주인한테는 그렇게 안 가르친다는 거야. 주인한테는 아니다 싶으면 빨리 포기하고 버리고 아니, 새로운 걸 찾아가야 돼. 그게 뭐야? 오히려 적극성이고 과감한 도전 정신이야. 그러니까 주인의 도덕은 적극적인 도전 정신이고, 선생님. 노예의 도덕은 뭐야? 끈기와 인내, 헌신이에요. 어떻게 보면 둘 다 좋은 거지만, 사실 그게 모든 사람한테 고르게 가야 좋은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게 약자들한테는 그런 식으로 나눠. 강자, 약자 이렇게 하면 항상 강자 쪽에는 적극성이 더 중요한 얘기가 되고, 약자한테는 뭐가 돼? 끈기가 더 중요한 얘기가 돼. 그러니까 이건희가 이재용 가르칠 때 뭐라고 가르쳤겠어? 사업을 했으면 끝까지 하라고 가르쳤겠어? 아니다 싶으면 빨리 접고 새 사업 시작하라고 가르쳤겠어?
아마 두 번째지 않을까? 그지? 그런 거지. 옛날에 남자들한테는 뭐라 그래? 옛날에 남자들한테는 남녀 이렇게 하잖아. 그럼 옛날에는 여자들한테는 뭐라고 하냐면 항상 신중해라. 둘을 비해서 말을 적게 하고 더 되겠네. 그래서 여자가 말하면 뭐 집안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나와요. 그리고 뭐 참고 인내하고 그치?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좋은 여자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 그게 현모양처야. 그래서 신사임당이 그래서 유명해진 거야. 이렇게 남자한테는 적극적으로 사회를 위해서 뭘 하고, 그치? 새로운 거 시도하고, 뭘 만들고, 이런 쪽이 좋은 거. 이렇게 가르친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결국은 세상이라는 게 이렇게 보면, 좀 나오지만, 권력 관계라는 게 옛날처럼 힘센 권력자 집단이 있고, 그렇지 않은 피지배 계층 집단이 있고, 이렇게 나눠지지 않아요. 이런 걸 옛날식의 이런 관계고, 지배계층과 피지배층이 나눈 거 있지? 이거를 거시 권력이라고 하고요. 여기 푸코가 이 뒤에 나올 겁니다. 푸코는 현대사회에서는요, 이 권력이 매 인간관계마다 따로따로 그때그때 다 스며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너네들 이렇게 보고 있을 때는 내가 권력자일 수 있어요. 그치? 그래서 너네 뭐, 야, 똑바로 앉아, 이씨.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하지만 우리 집에 가면, 우리 아닐 수도 있지. 우리 고양이가 나보다 더 높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지? 우리 고양이가 나 저녁에 들어가고 밥 먹으려고 하는데 내 식탁 의자에 앉아있어. 고양이 옆에 나 이렇게 탔거든. 고양이 못 밀어내고. 왜 불쌍한 표정을 지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옛날하고 다르게 지금은 사람하고 사람마다 또는 매 순간 상황마다 권력이 그때그때 나눠지는 거야.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떤 때는 그죠? 노예로서의 도덕을 강요받고 어떤 때에는 주인으로서의 도덕을 강요받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사실. 하여튼 뭐 이제 일단 형상 읽으면서 나올 거니까.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바로 뒤에 모세관 같은 권력이 사회 구석구석에 스며들어서 우리를 통제한다. 고 하는 푸코 철학의 정수를 잘 보여주는 더 쉬운 신뢰다까지 이게 모세관 같은 권력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이게 뭐야? 미시 권력이에요. 세상이 이분법적으로 지배자와 피지배자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게. 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 감시는 그렇게 제가 나를 감시하는지 아닌지를 알아야 돼, 몰라야 돼? 몰라야 돼요. 맞지? 몰라야 됩니다. 그래야지 항상 불안하고 항상 감시당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치? 근데 하지만 처벌은 어떻게 된다고? 만약에 저기서 코 파는 놈 있으면 야, 너 나와! 하고 되게 두고 해야 돼. 무섭게 해줘야 돼. 그래서 처벌은 확실하고 효과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하면 이제 통제나 권력이 내면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네 왜 직장 상사 앞에 갈 때 슬리퍼 신고 가면 안 될까? 슬리퍼 신고 높은 사람 앞에 가면 안 되는데. 왜? 회사 가면 처음에 그것부터 배우거든. 만약에 그러고 슬리퍼 신고서 결제 받으러 가잖아. 그럼 욕 처먹어요. 너네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너네가 진짜 회사 갈 때는. 요즘은 그래. 요즘까지. 그럼 왜 그래야 되는 거야? 슬리퍼 신으면 뭐 결제할 때 잉크가 잘 안 나오나? 이런 거 이상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별 쓸데기 없는 게 규칙이고 도덕이고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웃긴 건 뭐냐면 이제 졸업한 애들이 와서 술 사달라고 그래. 이제 술 먹잖아. 애들이 제가 또 예의를 압니다. 그러면서 뭐 하냐면 너도 아냐? 야, 너 술병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알아?
안 넘어오네? 다 알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 뭐, 이렇게 뭐, 그지, 두 손 이렇게 하고, 뭐, 손 받치고, 뭐, 그 다음에 어떤 애들은 이거를, 이렇게, 뭐지? 그, 왜, 그 라벨? 손톱병이 붙은 라벨, 뭐, 손바닥으로 가려야 되고, 뭐. 그러니까 애들마다 다른데 하여튼 막 그런 걸 해. 내가 그냥, 이제, 하지 말라 그래요. 뭐 하려고 하냐고. 근데 그래도, 어떤 애들은 끝까지 한다? 자기가 불편하대. 왜 이미 내면화 됐으니까. 아니, 야, 손 따르는데 꼭 두 손으로 따를 필요가 있어? 사실 이게 두 손으로 왜 했냐면 옛날 양반들이 독도자락 이렇게 있잖아. 그러니까 서로 하던 거예요, 서로. 이렇게 따르는데 독도자락 이렇게 길게, 특히 옛날에 양반들은 졸라 길게 있거든. 지 불을 과시하려고. 그러니까 술 따를 때 이게 음식 닿는단 말이야. 그래서 그 잡던 게 그게 이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어른이 뭐 밑에 나이 어린 사람한테 줄 때도 당연히 독도자락 입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자꾸 이렇게 줘야 되는 겁니다. 그지? 근데 그게 이상하게 변질된 거지. 고개를 왜 돌리고 먹어? 아니, 그러잖아. 고개를 왜 돌려야 돼, 굳이? 현실에서 가면 그렇죠. 근데도 그 필요 없다고 그렇게 해도 자기 스스로 이미 내면화가 돼버리니까 어떻게 해? 자기가 이렇게 한 손을 따르면 왠지 불편한 거야, 막. 그런 일이 생긴다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완전 체화돼버린 거고, 보면 교도소가 공장, 학교, 군대, 막사, 병원과 비슷하고 다시 교도소를 닮았다는 것이 놀라운 사실일까? 하나도 안 놀랍다는 얘기겠죠? 푸코가 그랬대. 근데 여기서 학교 얘기가 왜 나왔냐면, 너네 학교가 다 그래. 이용고만 빼고. 근데 중학교 때 학교 다니는데 그래. 건물 어떻게 생겨먹었어? 다 일직선이지. 그죠? 일직선이고, 건물이 이렇게 앞에서 보면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 현관 있고 양쪽에 조그맣게 또 문이 있어. 이렇게.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중앙 통로는 뒤쪽까지 뚫려 있고. 이게, 그리고서 교실이 한쪽에 쫙 붙어 있고 복도가 있어 쭉 돼 있으니까 이게 뭐냐면 감시하기 딱 좋은 구조예요. 그래서 한쪽 끝에 서가지고 선생님이 한 명만 있으면 돼. 이게 딱 보고 있잖아? 그럼 이 층이 쭉 끝까지 다 보이거든. 그러니까 어떤 애가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가 왔다 가서 돌아다니는 애들 다 감시할 수 있어요. 그러려고 만든 게 저거야. 그래서 병원이고 학교고 다 저렇게 만들었네, 옛날에. 교도소처럼. 그래, 더 웃긴 건, 너네는 지금은 이제 보니까 많이 안 그렇던데, 옛날에는 학교 선생님들이 다 이만큼씩 높은 교당 위에 올라가는 수업이었어요. 왜? 애들이 많거든? 그럼 높은 데 올라가고 저 뒤에 있는 데까지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려고. 복도 쪽 창문은 항상 이 정도 높이였다. 그러니까 어른 남자 평균 키에서 봤을 때 눈 바로 이렇게 걸치게. 그럼 애들이 이제 강제 자습 같은 거 시키거든요, 나는. 그러면 선생님이 복도 이렇게 다녀. 쓱 다녀. 다니면서 이렇게 보잖아? 그러면 애들이 다 보여. 근데 애들은 만약에 선생님이 지나가는지 안 지나가는지를 보려면 이렇게 봐야 돼. 이렇게 힘들게. 그래서 한쪽에서 한쪽을 그렇게 감시하기 편하도록 만든 게 학교 구조라고. 선생님 고등학교 때 어떤 선생님 하나가 대머리였거든. 근데 그 선생님 자습할 때 이렇게 쓱 지나가지. 그럼 창문이 이렇게 있잖아. 창문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머리가 이렇게 나온다. 결국 별명이 잠수함이었어. 하여튼. 근데 이제 근데 이현보는 한참 뭐지? 그 노무현 대통령 이렇게 해갖고서 김대중 노무현에서 학교 자율화하고 학교를 감시나 통제가 아닌 뭐 이런 공간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해갖고서 그때 설계가 나온 거야. 그래갖고 이현보는 그렇게 꾸불꾸불하고 막 복잡하게 생겨 쳐놓은 거야. 실제로 유럽의 학교들이 그래. 유럽의 학교들은 애들이 선생님들 눈 뒤에서 숨을 공간까지 있어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 사회가 결국 이게 이렇게 나열한 이유가 뭐야? 공장이든 학교든 군대든 병원이든 어딜 가든 똑같다는 얘기예요. 구석구석에 다 스며들어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치? 그래서 이게 합쳐져 갖고 그냥 우리 사회 전체가, 그치? 거대한 패놉티콘이다. 그래서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건물, 뭐 이렇게 이제 표현했죠? 그래서 벤다닐 패놉티콘이 있고, 그 다음에
푸코의 페노티콘이 있어. 푸코가 말하는 벤담의 페노티콘 이렇게. 근데 이제 이거에서 이렇게 넘어갑니다. 전자감시까지. 이게 이제 현대, 이 지문에서는 현대라고 나와요. 저건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하여튼. 그래가지고서 푸코의 영향력은 첫 번째, 여기 큰 영향력. 첫 번째, 근대 규율 권력의 미시구조. 아까 이게 뭐라고? 스며스 들어있는 거. 구석구석까지. 그치? 잘 드러내는 전형적인 사례. 그거를 특정적으로 잘 해석한 거고. 이런 게 첫 번째 이유인데, 더 큰 이유, 이게 중요한 겁니다. 페노티콘을 통한 감시가 정보혁명 시대의 전자감시와 흡사하다는 인식을 했다는 점. 그래서 푸코가 여기까지를 얘기한 거예요. 전자감시. 70년대 중반 이후 컴퓨터가 나오고 CCTV 나오고 신용카드 나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전산화돼 가지고서 이렇게 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푸코가 이런 얘기 할 때는요, 아직 인터넷이라는 게 소문만 있을 때야. 인터넷이라는 게 원래 미국 군대에서 쓰려고 만든 거였거든. 그거를 이제 미국의 대학교나 이런 그 연구자들이 가져다가 이거 이렇게 한번 써볼까 하고 할 때입니다 이게. 근데 푸코가 그것만 쓱 듣고서 야 이거 뻔하다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대단한 사람이다. 뭐 어쨌든 그건 쓸데없는 얘기고. 그래갖고 이렇게 그치 어디 있건 그치 감시를 당하는 1980년대 아까 소설 얘기했죠? 그거랑 똑같은 상황이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는데 서구사회의 역사를 보면 19세기 초엽부터 정부가 주체가 되어서 국민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 활동을 벌였답니다. 나이, 가족수, 가구, 인구는 물론이고 수입, 주거환경, 범죄기록 등등등에 대해서 조사를 쭉 했고요. 그나마 19세기는 이걸 다 종이에 써서 기록했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써놨다고 하더라도 그걸 하나씩 뒤져서 이제 누구 정보인지 찾는 것부터가 문제가 돼. 그치? 근데 이제 60년대, 70년대가 되면 이제 컴퓨터가 발명이 돼요. 정보 처리 기계 같은 게 나옵니다. OMR 카드 같은 거 있지? 그 비슷하게 그게 나와. 그때는 이제 까맣게 사인펜치라는 건 아니고 구멍 뚫어놓거든? 구멍 뚫어가지고서 이렇게 치면 구멍이 있는 부분은 여기에 딱 이렇게 빛이 들어가고 막힌 부분은 여기 뒤에가 그림자 이렇게 해가지고 알아내는 거긴 한데 중요한 건 그 카드를 갖다가 구멍을 뻥뻥뻥뻥 뚫어서 정보를 처리해놓고 기계에다 탁 내면 드르륵 하면서 정보가 쫙 처리가 되는 거야. 인간보다 훨씬 빨라졌지. 지금은 이제 뭐 엑셀도 쓰고 막 그치 스마트폰도 쓰고 이렇게 더 빨라진 거야. 네, 그런 식으로 정부가 이런 수많은 우리 개인의 정보들을 뭐 하기 시작했다고? 정보를 수집하고 집중시킨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요게 세 번째 단계 전자감시. 이유가 될 겁니다. 뭐 통계학 이런 걸 이해하기 위해 통계학도 발달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정책과 법률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할 때 그래서 찰스 베비지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 사람이 컴퓨터의 가장 기초적인 계산기의 원리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베비지의 해석기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뭐 이런 회사 이렇게 하는데 이 글이 조금 오래된 글이야. 그래갖고 지금은 이 회사 선도 아닌데 혹시 들어봤니? IBM이라고? 근데 집에서 쓰는 대부분의 컴퓨터가 이 IBM 기반 컴퓨터예요. 이 회사 기반. 이 회사에서 만든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 하여튼 이런 회사가 있었어. 그리고 이런 회사도 만들어졌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정보 처리뿐만 아니라 수집과 저장도 용이해졌어요. 그치? 여기 이제 본론 3이라고 되어 있는데, 되겠니?
사실 이제 아까 우리 3단계가 뭐였지? 전자감시였지? 사실은 이 본론 3번부터 뭐가 나오는 거야? 이게 나오는구나. 전자감시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건 여기서부터예요. 네네. 그리고 이 위에는 사실 뭐냐면 전자감시의 배경이나 또는 전자감시가 초기에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정도예요.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아직 심각하지는 않았어요. 사람들이 우리 정보가 이렇게 많이 집중되고 있구나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예민해지고 사생활 침해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할 때쯤인 겁니다. 그때는. 근데 이제 여기 넘어가면 이 전자감시가 일반화돼 버린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서구사회 전자감시 했는데 여기는 시작인 거고 이쪽 시작 그럼 이쪽은 뭐인 거야? 일반화된 거예요. 그래서 FBI가 범죄자 신상정보 데이터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수천만 명에 대한 신상정보를 축적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의 초기 목적은 뭐 보석 갇힌 사람 풀어주는 거지 뭐 그런 사법적인 절차를 쉽게 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은 거꾸로 이럴 때 더 많이 쓰인대요. 사람들이 그거를 동의를 해주는 거지 이게 이제. 어쨌든 간에 그러고서 심지어 뭐 이런 거 후키 등을 통해서 IP 주소나 전자우편과 같은 신상 정보를 기업에 제공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 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의 컴퓨터는 심지어 뭐 이런 것까지 다 쭉 하고요. 진짜 무서운 게 왜 그 뭐지? 아마존인가? 어딘가에서는 한때 뭐도 있었냐면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 일하는 사람들 아이디 카드에다가 칩을 심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다니잖아. 그럼 그 동선까지 다 파악했어. 뭐 오래 어디 한국서 쳐갖고 내가 화장실 가고 한 30분째 앉아있어. 그러면 문자 메시지 띡하게. 실제로. 근데 지금은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 기계로 바뀌었거든. 로봇가 알아서 물류센터에서 짐 정리하고 옮기고 합니다. 사람은 고용을 안 해. 이런 짓까지 했대. 그죠? 그래서 1995년에 한국에서 뭐가 추진됐다고? 전자주민카드가 추진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자, 이게 왜 여론의 반대에 부딪혔을까? 여론이, 시민단체나 지식인들이 왜 이걸 반대할게요? 이게 나쁘니까 반대했겠지. 근데 이 지문 맥락상 나쁜 점이 뭐야? 전자감시 나쁜 점은. 뭐 때문에 생겨? 정보의 비대칭성, 한쪽에 많이 집중된 거, 그것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근데 이거, 주민카드, 주민등록증 한 장에 이렇게 많은 정보가 다 담겨 있으면 정보가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집중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반대한 겁니다, 이게. 여론의 반대는 정보 집중의 문제점을 예상했기 때문에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더 심해졌다고 쭉 나와. 폐회로 텔레비전이 CCTV입니다. 그치? CCTV 같은 전자기기를 통한 감시뿐만 아니라 생체 인식을 통한 감시, 그 다음에 GPS를 통한 감시, 휴대전화를 통한 위치 추적, 뭐 이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늘 일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 눈에 구글 나는 애플은 잘 몰라갖고 뭘로 하는데 구글 보면 타임라인 이런 거 있거든. 그래갖고 딱 들어가 보면요, 내가 지난주에 어디 얼마나 갔는지 다 나와. 그리고 심지어 그걸 켜두고 가끔 내가 켜둔 상태에서 내가 이제 어디 갔다 오거나 그러면 뜬다. 바보랑님 오늘 어디는 괜찮으셨어요? 그래서 괜찮으셨다면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남겨주세요. 또 진짜로 별점 남겨달라고 평가 써달라고. 내가 그래서 뭐 어디서 술 한잔 먹고 오면 그게 진짜 무서운 거야. 어쨌든 그래서 이거를 전자 페노티콘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3단계 이름을 뭐라고 해? 전자 페노티콘.
그치? 그래서 첫 번째는 벤담의 페노티콘이고요. 두 번째는 푸코의 페노티콘이에요. 됐니? 그리고 세 번째 거는 뭐라고 불러? 전자 페노티콘이라고 부를 거야. 이제 이름들을 확실히 구분해주고, 전자 페노티콘에서는 정보가 규율과 통제의 기제로 작동한대. 그러니까 규율과 통제를 하는 거는 언제랑 똑같아? 푸코의 페노티콘이랑 똑같아요. 근데 이제 푸코의 페노티콘까지는 뭐였어? 시선이. 이제 시선이 규율과 통제의 기제. 근데 전자 페노티콘에서는 정보가. 여기서는 카메라가, CCTV가. 이제 여기서는 CCTV를 포함한 모든 정보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 잘 기억해 놓고 이렇게. 자, 그리고 공통점. 일단 이 둘은 불확실성의 피상적. 피상적이라는 말은 수박 겉핥기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대충 봤을 때 불확실성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게 저 새끼가 나를 감시하는지 아닌지 알면 안 된다고. 그지? 불확실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내 스스로 내면화가 일어나. 오케이? 저 새끼가 항상 나를 감시한다 그러면, 확실하게 항상 감시한다 그러면 오히려 어떤 사람 반발해. 그치? 근데 이게 어떨 땐 하고 어떨 땐 안 하고 그래야 돼. 그래야지 내면화가 일어나. 감시를 당하는 사람은 자신의 정보가 국가나 직장의 상관에게 언제든 열람될 수 있음 이렇게 하는데, 그치? 열람될 수 있음, 이거 좀 중요한 표현이지. 불확실성을 말하는 거야, 이거. 이렇게. 꼭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 열람된다가 아니고요, 열람될 수 있다. 그것까지를 알아야 해요. 감시당할 가능성을 알아야 합니다. 감시당한다는 사실을 알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유진아, 감시당한다는 사실을 알면 좀 불확실하지 않고. 그래서 아주 잘 알겠네. 당할 수 있음 이렇게 표현되는 거고, 그래서 자신의 행동이나 작업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스스로 규제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이렇게. 하지만 이 둘에는 두드러진 차이점도 있대. 그치? 시선은 한계가 있어서 무한정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 힘이 요즘보다는 약한 거고, 컴퓨터를 통한 정보의 수집은 이렇게 한계가 없대요. 국가적 또는 전 지구적일 수도 있답니다. 그리고 모으는 정보도 마찬가지야. 카메라야 뭐 모으는 정보라고 해봤자 어디 갔는지 뭘 하는지 정도지만, 이 컴퓨터를 통한 정보 수집은 심지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자기가 모르는 것까지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너네 구글 알고리즘 남한테 보여주기 싫은 거지. 그죠? 근데 걔네들은 다 안다. 실제로는 자기가 모르는 것까지 아는데, 그래서 한 10년 좀 넘었나? 2010년쯤일 거야, 아마. 2010년쯤에 구글에서 미국의 어떤 도시에 시장 쪽에다가 경고를 한 적이 있어요. 이 도시에 한 2주 안에 그 감기 같은 유행성 독감이 돌 가능성이 있다. 이거 좀 심각하다, 이거네. 미리 준비해라, 이렇게 경고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당연히 거기서는 뭔 개소리야 이러고 말았지. 근데 실제로 그게 도는 거야. 하고 그 도시에 이제 비상까지 걸리고 뭐 이렇게 저렇게 난리가 나고 뉴스에도 나오고 한 적이 있거든. 근데 구글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사람들이 이 검색하고 어디 사이트에 들어가고 이런 정보들을 빅데이터로 모으는 거였어. 쭉 모으다 보니까 이게 전염병이 돌 때 사람들이 어떤 단어를 많이 검색하고, 그 다음에 어떤 물건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내가 좀 목이 왠지 좀 칼칼한 느낌이면 뭐 예를 들어서 허브티를 찾는다거나 이런 식의 거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다 미리 분석을 해놓은 거예요, 이들이. 그러고 있다가 이 도시에 보니까 뭐 어떤 특정 데이터들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이거 전염병 돌기 직전이랑 비슷해. 그래서 확률 몇 %, 심지어 기간까지 맞춘 거예요. 그게 10년이 넘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그렇게 될 줄 몰랐어도 얘네들은 다 알고 있다고. 그런 식으로 정보를 통한 감시는 제한이 아예 없어요. 그렇지? 한계가 있지만 얘는 한계가 전혀 없어. 알겠니? 그래서 더 무서운 거. 여기까지가 세 번째 내용입니다. 됐죠? 그런데 네 번째 내용. 역감시. 그치? 나와요. 하지만 역감시도 가능하대. 그래서 이 글은 봐봐. 요게 나쁘기도 하지만 좋기도 하대. 맞니? 균형 잡힌 시각이 된 거야. 공정성이 생긴 글이 되는 거지. 하면서 의회와 언론 얘기하는데, 뭐, 이렇게 시민운동 나오고 뭐하고 했대. 그래서 시민운동을 통해서 정치권의 부패라든가 권력의 남용이나 선거, 대기업, 언론 이런 거에 대해서 감시를 유지해 왔는데, 이 감시를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정보죠. 역시나 똑같이. 그래서 그 정보를 공개해. 그러면 여기 한쪽에 몰려있던 정보가 너희들한테까지 가면 뭐 하는 거야? 전부 분산이 된 거예요. 그치? 정보의 비대칭성이 사라진 겁니다. 알겠니? 그러니까 정보의 집중은 정보의 비대칭성이랑 유사한 말로 보면 돼. 오케이? 그 다음에 정보의 분산은 비대칭성이 사라지는 걸로 보면 되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나도 아는 걸 니들도 다 안다 그러면 권력 관계가 안 생깁니다. 그게 분산이고. 그래서 여기 보면 정보 공개를 통한 역감시가 좋은 사회를 위한 첫발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제일 중요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써놓고 가세요. 이거는 정보 공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감시 사회가 되기도 하고 역감시 사회가 되기도 하지. 이미 정보가 많이 수집되는 것 자체를 막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정보를 수집하는 걸 유용하게 써먹기도 해. 약간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전염병 미리 예방할 수 있다면, 미리 준비할 수 있다면 좋아 안 좋아? 좋잖아, 그치? 그래서 정보를 모으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 공개를 많이 시키면 된다는 거야. 정보 수집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 뭐가 문제가 돼? 공개가 문제가 될 거라고.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알겠죠? 그래서 수집 자체를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알겠네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 끝났어요. 그래서 뭐 인터넷과 같은 쌍방향의 분산된 일방적이면 아까 뭐라고 해서 시선의 비대칭성이라 했지? 쌍방향이니까 좋은 거, 역감시고 분산된 거니까 좋은 거, 역감시고 이렇게 하면 돼요. 반대로 감시는 이런 거 안 적어도 돼. 뭘 이거 이렇게 다 적으려고 그래. 다 알잖아 우리 그치? 하여튼 그래서 사례를 마지막에 이렇게 써주고 그러고 나서 여기 끝에 보면 벤담의 페노티콘은 푸코에 의해서 현대사회의 규율체제를 탈바꿈했고 그러니까 개념이 바뀌었어. 푸코의 페노티콘. 그 다음에 그 푸코의 페노티콘이 3단계 전자 페노티콘으로 그리고 그게 이제 역감시의 가능성까지 있대. 그래서 이렇게 4단계로 변해간 겁니다. 그래 놓고서 요거 하나는 적읍시다. 이게 이제 무슨 면에서 나왔냐면 이게요. 페노티콘이 이렇게 바뀌어 왔는데 현대의 규율 통제는 옛날 거 빅브라더보다도 복잡 미묘하다. 그래 놓고 나서 푸코식의 사회 이퀄 페노티콘 이퀄이 교도소 이렇게 무척 나쁘게만 보는 건 한계가 있다. 알았지? 그렇죠. 이거 나쁘게만 보는 거죠. 나쁘게만 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요거를 놓고 보면요. 이 미묘한 것이라는 인식에 기인한다는데 이 미묘한 인식의 내용이 이 두 번째 줄이 될 수 있어요. 요 아래 거를 기준으로 보면. 나쁘기만 보면 안 된다. 여기죠. 단편적으로 페노티콘은 무조건 나쁘다라고 말하는 건 힘들다. 그치? 근데 이제 이게 알고 보면 이렇게 변해가잖아. 그치?
그래서 이게 감시와 통제의 원리를 눈치채기 힘들다, 위험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가나 오케이? 좀만 기운 내자. 다 끝났어요. 벌써 10시 3분이요. 자, 간단하게만 정리해서 봐봐. 여기 선생님 역감시는 내가 써준 거고요. 여기까지만 보면 이거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지, 여기까지는. 그치? 나쁜 거지? 나쁜 거다? 그래 놓고 나쁜 건데, 훨씬 얘가 근데 사실은 복잡하고 미묘하다. 그래 놓고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면, 무조건 나쁘게만 보는 인식은 한계가 있다 그랬어. 그렇지, 좋은 면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 맞죠? 그래서 선생님 보면, 여기는 나쁘지만은 않아요. 여기는 나빠요. 이렇게 봐야 된다. 그치? 보통 나쁜데, 그치? 나쁜데, 좀 미묘해, 사실은. 그치? 미묘해서, 나쁘게만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맥락이 딱 맞잖아, 맞니? 인사 오케이? 네. 나쁜데 좀 미묘해서 나쁘게만 보기엔 한계가 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 위쪽을 여기 첫째 줄에 이렇게 준 거야. 감시와 통제의 원리를 눈치채기 힘들어서 나빠요, 위험해요. 하지만 밑에 이렇게 보니까 꼭 나쁘다고만 말하기는 힘들어요, 미묘하니까. 네. 자, 미묘해서 뭐 한다고요? 눈치채기 힘들어요. 미묘해서 꼭 나쁘다고만 말하기 힘들어요. 그치? 그래서 이건 나쁜데 나쁘다고만 하기는 좀 힘들어요. 이렇게 내용이 이어지는 거. 맞니?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썼는지를 설명한 거야, 그냥. 이 구절이 워낙에 좀 이해하기 힘들어서. 아닌데? 하고 요 부분을 이렇게 써놓고 이거를 기억해 주면 돼요. 이 복잡 미묘를 이렇게. 요게 중요한 거고, 뜻은 이렇고, 이게 복잡 미묘하다, 그치? 그게 뭔 뜻인지 대놓고 비슷한 말을 찾으라면 이것도 괜찮아요. 이게 왜 중요해졌을까? 또 과정도 좀 복잡하고, 이게 거꾸로 감시 당하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막 협조를 하기도 한다는 점도 좀 특이한 거고. 그치? 그 다음에 또 여기 밑에 보면 의외로 좋은 면도 있고, 그게 다 그냥 합치면 역시나 미묘하다는 뜻인 거야. 그치? 항상 그렇지만 우리가 밑줄 긋고서 그거 의미 찾으라고 하면 대부분은 어디 있다고? 가까운 데 있다 그랬지? 그래서 뭐 요거를 어느 정도 기억을 하면 좋긴 한데, 이 미묘의 뜻이 이 바로 윗줄하고 여기 아랫줄이 다 미묘의 뜻인 거야, 사실은. 되겠니? 그래갖고 뭐 대신에 요거가 아예 없으면 이런 거 찾아서 써줘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되겠니? 당연히 되는 겁니다. 되겠죠? 네. 그래서 만약에 뭐 나중에 까먹었어도 항상 그렇지만 가까운 거 찾으면 대충 비슷한 뜻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 풀면 얼마나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감시와 통제 원리 눈치채기 힘들다는 게 위험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아, 이게 누가 이게 뭐 이렇게 해서 널 감시하고 이렇게 해서 너를 가스라이팅하고 있는 거를 네가 딱 눈치를 채면 어떻게 했어? 넌 조심하거나 멀리 하겠지. 근데 되게 교묘해. 하고 네가 당하고 있는 것도 몰라. 그럼 어때요? 위험해. 그래, 위험해지지. 그지? 네. 옛날에는 감옥에 갇혀있으면 저 새끼가 나를, 이게 딱 보이잖아. 그치? 또는 CCTV 딱 보이면, 이거 CCTV 있는데 조심해야지 이렇게 한다고. 근데 이제는, 너 지금 감시받고 살고 있는데도, 그 뭐 언제 어떻게 감시받는 건데. 한마디로 설명할 수가 없지. 그래서 그렇게 미묘해졌다고. 그래서, 이건 위험하다는 뜻이죠. 하여튼, 그렇고, 그래서 결론. 보통은 이렇게 한대. 새로운 통찰을 가능하게 한다는데 그게 역감시가 일어나서 좋을 수도 있다. 그치? 그게 새로운 통찰이에요. 지금까지는 다 나쁘다고만 생각했잖아. 역감시는 좋은 겁니다. 대중이 권력자를 감시하는 거야, 거꾸로. 그게 역감시야, 역감시. 됐죠? 그래서
이게 나쁘지만은 않구나라는 새로운 통찰 가능하게 하고 지금까지는 보면 맨날 이렇게 차등적으로 결정하고 정보 접근에 비대칭성 있고 이거 좋은 거겠어 나쁜 거겠어? 나쁜 거지? 차등적이고 비대칭적이니까 나쁜 겁니다. 그치? 요거를 해결해 주면 돼. 그렇죠. 그래서 정보 접근 권한을 뭐 늘려주고 또는 평등하게 만들고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해주고 알겠니? 또는 정보를 공개하는 범위를 넓히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맞죠? 사람들이 더 많은 정보에 더 평등하게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주면 오히려 이게 좋을 수도 있다. 오케이? 그게 결론이에요. 오케이? 갖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막 국가기밀 이런 거 있지. 국가기밀도 뭐 예를 들어서 거기 국가기밀 할 때 보면 얘네들이 뭐 몇 년 이렇게 찍습니다. 진짜 비밀한테 한 50년 이렇게 찍어. 도장을. 그리고 50년이 딱 지나다 보면 자동으로 그 정보가 미국 국회도서관으로 딱 넘어가. 그러면 그 국회도서관 찾아가갖고 어떤 몇 년도에 생산된 무슨 정보, 몇 번 정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무슨 정보 이런 거를 복사해주세요 해놓고 복사비만 내면 다 복사해줘. 그럼 우리나라 사람이 가도 돼, 심지어. 외국인이 가서 복사해달라고 해도 복사해줍니다. 이거야, 이거. 접근 권한을 넓히고 더 평등하게 만들어주고. 미국이 이미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다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역감시가 일어날 수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뭐 제도나 이런 건 나라마다 이제 다르게 합의해서 하는 거겠지만 어쨌든 이런 게 잘 되면 되게 가능하십니다. 거기에서 우리 뭐 박정희가 어쩌고 이승만이 어쩌고 그거 다 어떻게 알아? 그래서 하는 거야. 외국 애들 수집해놓은 정보이잖아. 그게 국회도서관에 그렇게 해서 기밀기재돼서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서 아 이게 그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미국이 거기서 어떻게 개입을 했구나. 또 뭐가 좋은 거고 나쁜 거였구나를 이제 나중에 알게 되니까 우리가 뭐가 옳고 그르고를 이제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치? 그러면 이제 그런 일들을 일어나지 않게 더 조심할 수 있는 거고. 그치? 그게 이런 일이 되는 거고.